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라는 말에는 마법 같은 힘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고요. 단지 말하거나 생각했을 뿐인데 정겨운 고향 풍경을 떠올리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푸근하게 달래주기 마련이니까요. 특히나 저한테는 남들보다 더욱 향수 짙은 그 말이 바로 할머니예요. 기억도 남아있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이에 친부모님을 여인 탓에 할머니 손에서 거의 평생을 자랐거든요. 그런 할머니마저 노환으로 돌아가시던 날에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던지 장례식장에서 울고 또 우는 제 모습을 보다 못한 어른들이 상주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며 아무리 꾸짖고 이러다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가서 수액이라도 한 대 맞고 오는 게 어떻겠냐며 아무리 권해봤자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질 뿐이었죠. 세상 유일한 혈육이자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나니 마음이 자꾸 헛헛해지더라고요. TV에서 웃기는 개그 프로그램이 나와도 풍경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아도 좀처럼 달래지지도 않고 차마 떨쳐낼 수도 없는 허전함이었어요. 그 그리움이 너무 사무친 나머지 전국 식당 투어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친할머니가 직접 빚고 끓여주셨던 만둣국을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맛보고 싶었으니까요.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그림자를 음식을 통해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만둣국에도 지역별로 개성이 전부 다르더라고요. 할머니의 만둣국, 그리고 밑반찬 솜씨와 비슷한 맛은 할머니와 함께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난 것만 같았는데요. 결국 딱 한 군데 찾아냈어요. 제 할머니가 주방에 생생히 살아계시는 것 같은 식당을요. 그곳은 지방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의 맛집으로 인정받아온 집인지 장사가 꽤나 잘 되는 식당이었어요. 비록 외딴 시골 구석에 자리에 있어도 단체석이 따로 있을 만큼 큰 매장에 서빙하는 직원분들 5이 늘 정신없이 일할 정도로 붐볐죠. 그곳에서 친할머니의 음식 그대로를 만나게 된 저는 차로 40분씩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오가며 하루 한 끼는 꼭 그 식당에서 먹었어요. 그리고 저 수육 주문 안 했는데요. 서비스입니다. 한우 수육을요? 밑반찬이나 차 같은 것도 아니고요. 네, 저희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길래. 아, 네. 근데 저기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런 거 함부로 막 주시고 그러면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문제라뇨? 직원이 마음대로 서비스를 막 주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괜찮아요. 여기 사장님이 우리 할머니고 제가 막내 손자거든요. 까짓 거 막둥이가 연애 좀 해보겠다는데 말리는 할머니가 어딨겠냐고요. 네? 제가 방금 뭐라고 한 거죠? 못 들은 셈 쳐드릴게요. 대신 질문 하나만요. 주인 할머니라고 그러셨죠? 그럼 제가 맨날 먹었던 음식들도 할머니께서 만든 것들이겠네요? 당연하죠. 이제 그만 편하게 쉬셔라. 자식 손주들이 아무리 부탁을 해도 똥꼬집이세요. 식당은 주인장이 자리 비우는 순간 망해가는 거 순식간이라나 뭐라나. 전 할머니 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평생 하는 일손 놓으면 갑자기 확 늙어버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할머님께 잘해드리세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죠. 암튼 그래서 이 집 음식이 맛있었구나. 할머니들은 원래 그런 존재잖아요. 분명 고추장 딱 하나에 밥만 쓱쓱 비벼주셨는데도 꿀맛이고. 그쵸. 손주 입에서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만 나오면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발 동동 구르면서 주방으로 들어가시고. 제 말이요.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 걸까요? 식당 홀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던 막내 손자와 전 덜컥 눈이 맞아버렸고 정신 차려보니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맙소사, 결혼이라니. 나에게도 가족이 다시 생길 수 있다니. 저에겐 식구들이 없으니 시댁 어른들의 허락만 떨어지면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내심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식당 덕분에 큰 부잣집이 되었다는 시댁과는 다르게 전 특별하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한번 오라는 초대를 받은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품은 채로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반대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던 우려와는 다르게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소박한 가정식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그 음식을 전부 손수 만든 사람은 시모도 손이 동서들도 아닌 시할머니였어요. 감격에 겨워있던 시할머니는 마치 친할머니가 돌아온 것과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식당에서 매일 식사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돌아가신 친할머니 음식이랑 맛이 너무 똑같아서요. 그래서 먹다 보면 꼭 집 거실에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일부러 가정식 스타일로 차려봤어.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만큼 집밥도 그리울 것 같길래. 식당에서 먹는 식사하고 집에서 먹는 집밥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잖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할머니의 집밥은 친할머니를 떠나보낸 이후로 줄곧 한 번도 완벽하게 채워진 적 없었던 가슴속 구멍을 완전히 채워주었어요. 먹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죠. 친할머니를 향한 추억과 시할머니가 보여주신 뜻밖의 환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뒤엉킨 눈물이었어요. 그런 저를 포근하게 다독여주시는 시할머니의 눈시울도 눈물로 붉어져 있었죠.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으면 만난 밥상을 앞에 두고 눈물까지 쏟아낼까. 나도 부모 잃어본 적 있어서 잘 알아. 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더는 외로울 일 없을 거야. 우리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저는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는 대신에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요즘 시댁 살림 사는 처자 없다고는 하지만 저한테는 시할머니가 계시는 시댁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보금자리였으니까요. 마냥 행복하기만 한 날들이었어요. 아침 일찍 식당 일을 나서는 시할머니를 배웅한 뒤에 출발하는 출근길도 행여 야근이라도 할라치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다 잠든 시할머니를 안아 이부자리에 뉘어드리는 일도 그런 모든 일상들이 저에게는 안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순간 저는 시할머니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손주 며느리에서 며느리 세 글자를 뚝 떼어낸 마치 진짜 손주처럼요. 물론 시부모님께도 잘했고요. 하지만 시할머니를 향한 저의 효심이 누군가는 영 못마땅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두 형수이자 저에게는 두 손이 동서였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큰형님이 시아버님께 제 뒷담화를 그렇게 해대더라고요. 아버님, 솔직히 막내 동서 행동이 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내 눈에는 고맙게만 보이던데 뭘.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시부모도 모자라 할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흔하다던. 친자식들조차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외면하는 일이 남 얘기가 아닌 세상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자꾸 뭐가 또. 젊고 예쁜 동서가 시집에 들어와 살 이유가 대체 뭐가 있겠냐고요. 돈이죠. 유산. 부모 부양한 자식한테는 법적으로다가 더 많은 지분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땡! 멀쩡히 살아있는 시부모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아버님. 그래, 네 말 맞다나 굳이 법적으로가 아니어도 곁에서 직접 우더름 모신 자식한테 더 많은 정이 가고 정이 많이 가는 만큼 더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정유산이 탐나거들랑 니들이 막내 대신에 들어와서 우리랑 할머니 모시고 살면 돼. 경고하는데 다시는 그딴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말거라. 다행스럽게도 시아버님은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형님들 사이에서 오가는 호박씨와 눈총은 끊이지를 않았어요. 급기야 시할머니와 시부모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핍박을 해대기도 했죠. 하지만 전 절대로 굴하지 않았어요. 굽힐 이유가 뭐 있겠냐고요. 내가 착한 쪽이고 지들이 악당 쪽인데.
아무리 맏며느리고 큰형님이라지만 말씀이 지나치네요. 내가 뭐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닌데. 했잖아요, 없는 소리. 재산 어쩌고. 얘 눈 세모나게 뜨네. 이봐 동서. 손윗사람으로 충고 한마디 하겠는데 깨끗한 척 좀 그만해. 막말로다가 젊은 여자가 왜 굳이 시댁에 눌러 앉아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자처하겠어? 돈밖에 더 있냐고. 시할머니랑 시부모님 모시고 산답시고 여우질이나 해가면서 나중에 유산 혼자 다 처먹으려는 속셈. 일종의 장기 투자랄까? 하기사 시댁 정도 식당이면 인생 걸고 장기 투자 한번 해볼 법도 하겠네. 어머, 그거 혹시 경험담인가요? 뭐? 묘사가 너무 리얼하길래. 아무튼 간에 요즘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아주. 저기요 형님, 우리 나이 차이 10년이 안 나거든요. 피차 거기서 거기 똑같은 세대인데 요즘 것들은 무슨. 형님들이 좀 많이 노안이기는 해요. 그쵸? 야! 분명하게 말해두는데 우린 유산 그딴 거 관심 없으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둘이서 지져먹든 갈라먹든 알아서들 하세요. 단 한 번만 더 저를 두고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면 그땐 기대해보자고요. 과연 세상이 누구 편을 들어줄지. 말문이 턱 막힌 채로 허공을 향해 헛웃음만 터뜨리는 동서들의 꼬라지가 어찌나 우습고 통쾌하던지요. 아무리 뒤에서 씹어대고 핍박을 해봤자 지들은 제 싸움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알 것 같다가도 모를 일이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한 편이던 시아버님이 식자재 거래처와 통화를 하던 도중에 심장을 부여잡으며 쓰러지셨어요. 인공호흡을 하며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결국 유명을 달리하셨고요. 그때부터였죠. 시댁의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한 건. 호시탐탐 저를 견제해왔던 동서들이 본격적으로 유산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그들은 끼리끼리 아주 화목했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서로 무슨 일종의 협약이라도 미리 맺어주었다는 것처럼요. 알고 보니까 제가 미루어 짐작했던 그 협약이 진짜로 존재하더라고요. 미망이 된 신모 사후에 저 빼놓고 모든 유산을 동선의 집들끼리 공평하게 나눠 갖기로 한 협약이요. 뭐 좋아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유산 아무래도 상관없었고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어요. 핵심은 그 협약의 주동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일 뿐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저희끼리 분가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배려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남남이니 나가서 따로 살라는 통보였죠. 말하자면 의절이요. 잘못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저지르지 않은 저희 부부를 내쫓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그동안 저를 음해해왔던 동서들의 행동을 뒤에서 조종해왔던 사람도 시모였고 시모 사후에 시댁의 모든 재산을 저희 부부는 쏙 빼고 동선의 집들끼리 나누자는 협약의 주동자 또한 시모였어요. 도무지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시모에게 따져 물었어요. 함께 살면서 저희가 할머님과 어머님께 큰 실수라도 했나요? 실수한 거 없다. 아니면 혹시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하시는 입장이셨나요? 제가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친정도 없는 처지라서요? 나 그런 걸로 차별하는 사람 아니다. 그럼 대체 왜요? 잘못도 없었다. 제가 못마땅한 것도 아니다. 근데 왜 쫓아내려는 거냐고요? 네가 아니라 네 남편을 쫓아내려는 거야. 네? 아들 둘은 다 나를 닮아서 다행이지만 네 남편은 너 그 시할매 얼굴을 꼭 빼다 박았거든. 얼굴만 빼다 박았게 말투며 표정이며 하는 생각과 행동마저도 시할매 판박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랑이 시할머니 손자니까 당연히 닮을 수도 있는. 어머님, 혹시 아니죠? 그래, 아니다. 셋 다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맞고 네 시아버지 핏줄 맞아. 하지만 여지껏 키우면 키울수록 시할매 닮아가는 네 신랑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소름이 돋았던 것도 사실이다. 죽은 남편 눈치 보느라 표현을 못해왔을 뿐이지. 시모는 시할머니를 무슨 철천지 원수처럼 원망하는 마음을 평생을 숨겨가며 살아왔어요. 시모가 막 결혼한 새댁일 적 있었던 사건 때문인데요. 시모의 친정아버지가 아주 깊은 밤중에 반쯤 술에 취해 찾아와서는 대뜸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시할머니는 아주 호되게 호통치며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고요. 왜냐면 시모의 친정아버지는 노름꾼이었으니까요. 깊은 밤중에 술 마시고 찾아온 꼴을 보아하니 돈 몇 푼이나마 쥐어주었다가는 또 화투판을 기웃거릴 것이 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마침 술도 마셨겠다 눈앞에 둥둥 떠다니는 타투패들의 유혹에 넘어가버린 그 사람은 결국 노름판에 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을 털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할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시모가 본 마지막 친정아버지의 모습이 되고야 말았어요. 시모는 일수꾼 빚쟁이들의 감시가 무서워 교도소 면회도 가보지 못했고 그 사람은 출소 즉시 위험한 빚쟁이들의 추격을 피해 어느 외딴 섬으로 숨어들었다가 결국 혼자 외롭게 객사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던 까닭이었죠.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원망이었지만 시모에게는 친정아버지가 시할머니와 관련되어 시작된 사건으로 인해 돌아가셨다 라는 단순한 현실만이 중요한 모양이었어요. 왜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시모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엉뚱한 적개심으로 채워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시모는 노름꾼들이 대개 맞이하는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도 노름빚은 빌려주는 거 아니라는 상식도 시할머니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로 수십 년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거고요. 그런 사연들을 알게 되자 저에게는 아주 큰 걱정이 날아들었어요. 한통 속인 시모와 동서들 속에 혼자 남겨질 시할머니 걱정이었죠. 좋아요. 나가서 살게요. 피차 얼굴 맞대고 살아봤자 좋은 꼴 못 보고 살 것 같으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할머니는 저희가 모실게요. 얘, 너 보기보다 야망이 크구나. 그러는 어머님은 망상이 지나친 편이고요. 그냥 효도하겠다는 걸 가지고 무슨 야망식이나. 다 꼬부라지 노인네?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어머님. 데려가는 건 허락하마. 어차피 꼴도 보기 싫은 노인네 이참에 치워버리면 나야 좋은 일이니까. 대신 노인네 앞으로 있는 식당이며 재산들 한 푼도 건드리지 않겠다 약속하고 데려가. 노인네 죽고 나면 친정아버지가 당한 일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내 그 돈 전부 가져가야겠으니까. 그러죠. 어차피 유산 보고 할머니 모시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당신을 모시고자 한다는 뜻을 밝힌 저희 부부에게 시할머니가 생전 처음 역정을 내며 말씀하시길. 여기가 내 집인데 가긴 어딜 가? 잘 알죠. 하지만 이게 다 할머니를 위해서예요. 시어머니가 할머니한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벌써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저희랑 가세요. 네? 일 없다 이거사. 꼴 보기도 싫으니까는 이 길로 썩 나가서 다시는 코빼기도 비추지 말거라. 돌변한 시할머니의 모습은 큰 충격이었어요. 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버린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국 시할머니를 모셔오지도 못한 채로 시댁에서 쫓겨나고야 말았고 저는 한동안 또다시 허전한 날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다행히도 친할머니를 잃었던 때와는 다르게 제 곁에는 남편이 있어준 덕분에 아주 조금씩이나마 허전함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몇 달 뒤 매섭게 춥던 겨울 직장 업무차 법원에 서류를 떼러 방문했던 저는 누군가와 부딪히고야 말았어요. 그 바람에 누군가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입으로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그 서류를 주워주다 보니까
성년 후견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서류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에게 서류를 건네던 저는 사색이 되고야 말았어요. 누군가는 시모였고 제가 주워 건넨 서류는 시모를 할머니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서류였으니까요. 성년 후견인 지정 사유가 제 억장을 무너뜨리고야 말았어요. 치매 걸리셨어요, 할머니가? 그렇다더구나. 덕분에 나만 논았고. 너도 알지? 내가 노인네 성년 후견이 된 그 순간부터 그 인간 재산 전부가 사실상 내 돈과 다름이 없어진다는 거. 덕분에 나야 논았지. 송장 치르기 전에 사실상 상속부터 받은 셈이니까. 상속세도 한 푼 없지. 됐고요. 할머니는요? 괜찮죠? 많이 심한 건 아니죠? 괜찮으면 법원이 성년 후견인 신청을 받아줬겠니? 그때 시모의 표독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며 저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 즉시 시댁으로 달려갔고 아니나 다를까 시할머니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지네요. 어쨌든 격분한 저는 급히 시할머니를 따뜻한 저희 집으로 모시고 난 뒤에야 시모에게 쳐들어가 한바탕 뒤집어 놨어요.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해. 노인네가 스스로 저지른 죄값 그거 전부 돌려받고 있는 셈 치자꾸나? 무슨 죄값? 노름꾼한테 돈 안 대준 거? 아님 세상 딱 하나 있는 며느리가 자기 엉뚱하게 원망하는 줄도 모르고 평생을 자상하게 대해주었던 거? 할머니가 대체 뭘 잘못했냐고 뭘. 남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지금까지 목숨줄 부지한 죄. 웃기지 마. 할머니는 잘못 없어. 그놈의 화투패 노름에 빠져서 비참한 결말을 자초한 게 누군데. 그러자 시모가 저의 뺨을 쫙 때렸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저도 시모를 향해 손을 휘둘렀지만 제 손이 시모의 뺨을 때리기 직전에 멈추었죠.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랑 똑같은 행동은 하기 싫어서 참아주는 줄이나 알아. 난 우리 할머니 모시면서 평생 사람답게 살 테니까. 당신은 계속 그딴 식으로 살아봐 어디. 계속 짐승으로 살아보라고. 그리고 기대할게. 당신 말 맞다나 그쪽이 저지른 죄값 반드시 돌려받는 모습을 보고 말 거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치매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모시고 나오겠다고 했던 날에 왜 그렇게 모질게 저희를 외면했는지 묻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가 되어버린 시할머니한테서 대답을 듣기에는 무리였고 무엇보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할머니가 여전히 제 할머니고 제가 여전히 할머니의 손주라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치매 병수발은 듣던 대로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평생을 음식을 하며 살아온 시할머니는 수시로 주방 소꿉놀이를 하는 어린이가 되었는데요. 그런 행동이 갈수록 잦아지고 정도가 깊어지더니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제 곁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기까지 이르렀어요. 또한 직장생활과 치매 병수발을 동시에 해내느라 갈수록 파김치가 되어가는 저를 새벽같이 깨워 마시를 나가자고 졸라대는 행동이 하루 이틀 건너 일상이 되었어요. 그때마다 시할머니는 새벽 도매시장으로 저희 부부를 이끌었고 군데군데 도매상에 불쑥 들어가서는 요크루트 하나 얻어먹고 나오기 일쑤였죠. 혹시 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그러시나 싶은 제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겨우겨우 짬을 내어 요리학원 수업을 듣기도 해봤지만 시할머니의 행동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 고민을 들어주던 요리학원 선생님이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 그거 식당 물려주시려는 것 같은데? 아마 아닐걸요? 어차피 할머니가 계속 치매고 시모가 계속 할머니 후견인인 이상 아무리 물려주고 싶어도 사실상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식당을 물려준다는 건 식당 건물과 간판을 물려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식당의 음식을 내리물림하는 게 진짜 식당을 물려주는 거지. 아침마다 도매시장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그래요.
좋은 식자재를 좋은 값에 거래할 거래처를 찾고 유지하는 게 식당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요리학원 선생님의 말이 전부 맞더라고요. 요리하는 제 곁에 착 달라붙어서 마치 주방 소꿉놀이인 양 해댔던 잔소리는 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할머니 당신을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던 식당의 레시피를 전수해 주려던 것이었죠. 새벽까지 찾아가서는 요구르트 하나 얻어먹고 나오던 도매상들은 전부 식당의 거래처였고요. 모든 걸 알게 되는 순간 시할머니를 보살피며 피곤함을 느꼈던 저 스스로가 창피해지더군요. 시할머니의 행동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아무 인연도 없는 도매상 주인들이 할머니에게 요구르트를 대접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울며 불며 시할머니를 향해 달려갔고 마침 제정신이 돌아와 있던 참인 시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또 정신이 돌아올지 몰라서 기회 있을 때 전화마. 그날 모셔가겠다는 너희를 외면했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 그때 이미 난 내가 어쩌면 노망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단다. 그래서 너희를 내몰았던 거야. 우리 귀한 손주 며느리가 노망난 노인네 곁에 들러붙어서 괜히 고생이나 하며 살까봐. 한참 어리고 예쁜 시절 할미한테 저당 잡혀서 몽땅 잃어버릴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스스로를 짐처럼 말씀하시지 마세요. 할머니가 좋아서 그래서 모시고 싶은 거니까요. 할머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저 그거 진심이라고요. 고맙다. 고마워. 제가 감사할 일이죠. 할머니 손주로 살아갈 수 있어서. 때맞춰 시할머니는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할머니를 모시는 일이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되려 세상 살아가는 힘이 되었죠. 그러는 한편으로 시할머니의 주방 소꿉장난 요리 교육은 계속 이어졌고 오래지 않아 저희 부부는 퇴직금과 대출금을 싹싹 긁어 모아 시할머니의 식당을 잇는 작은 음식점을 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치열하게 흘러갔어요. 시할머니 덕분에 크게 성공한 저희 부부는 상가 건물을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는 새 건물에 확장 입주하게 될 식당을 위한 주방 정직원 모집 공고를 내었죠. 면접을 순조롭게 마친 저희 부부가 사무실 문을 막 나서는데 마침 급히 달려온 누군가가 저희 부부의 발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더라고요. 과거의 기세 따위는 간데 없이 초라한 행색으로 나타난 시모와 동서들이었죠. 시할머니의 성년 후견인 자격으로 오직 물질적 재산, 그러니까 식당 건물과 돈만을 사실상 갈취하다시피 거머쥔 시모는 지난 몇 년 사이에 확 몰락하고야 말았어요. 시할머니의 식당을 확장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 빠져서 이를 무리하게 키웠고 동서들에게도 분점들을 내주었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음식점이란 주인이 주방을 비우는 순간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모와 동서들이 주방 아줌마들만 믿고 강원랜드를 오가며 사치를 부리는 사이 본점과 분점 모두의 평가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결국 폐업 수순을 맞이했어요. 폐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까지 생겨버린 탓에 이 일 저 일 전전하다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내쫓았던 저희 부부한테까지 찾아오게 되었고요. 인생 통으로 말아먹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세상 일이 이렇게 될 줄 난들 알았겠니? 글쎄요. 난 당신들이 무작정 식당 확장하고 분점까지 내고 흥청망청 놀러다닐 때 이런 결말 미리 예상했는데? 할머니가 저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식당은 주인이 자리 비우는 순간 망해 나가는 거 순식간이라고. 그런 게 삶의 지혜와 노하우죠. 성년 후견일이랍시고 할머니 재산 싹 날려먹은 파렴치한 짓거리가 아니라. 그래, 축하한다.
성공한 거 아주 많이 축하해. 그래서 말인데. 괜히 뜸들이지 말고 얼른 말해요. 식자재 납품 시간이라 바빠요. 하나하나 직접 검수하고 물건 받거든. 먹고 살게 한 번만 도와주렴. 뭘 어떡해요. 분점 하나만 내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니?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고 매달 수익의 30% 아니 절반씩 너희한테 떼어주마. 와, 내가 평생 그딴 식으로 살아보라고 했다고 그걸 진짜로 이딴 식으로 평생을 살아버리네. 이봐요 아줌마. 뭐? 아줌마? 그래요 아줌마.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먼저 아니냐고. 사과하고 있잖아. 무릎 꿇고 손도 싹싹 빌잖니. 반성의 의미로. 뭘 잘못했길래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까요? 내가 대신 대답해봐. 시할머니한테 그런 짓 한 거. 그니까 사과를 할 거면 할머니 앞에서 제대로 해. 내가 왜? 노망나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노인네한테 뭐하러? 내가 이래서 당신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야.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줄 수가 없어서. 이게? 그래, 나 망했고 너 돈 많다. 이제 속 시원하니? 한 가족한테 갑질을 해놓고 그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아, 이쯤 되면 차라리 고마울 지경이네. 일말의 동정심조차 품지 않게 만들어줘서. 이쯤에서 마무리 짓죠. 할머니가 우리한테 진정한 의미의 식당을 물려준 이유가 뭐겠어? 이 세상 딱 하나. 우리 부부만 당신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니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할머니가 버린 식구면 우리도 가족으로 인정 안 하니까.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시모와 동서들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유유히 자리를 떴고요. 그들의 손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지만 참았어요. 시모와 동서들처럼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래버렸다는 걸 알게 되면 시할머니가 많이 속상하실 테니까요. 저희는 모든 것이 행복해요. 새로 올린 저희의 건물의 확장한 식당도 비록 사소한 일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책임지는 바람에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고객 만족도는 더더욱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건 덤이기도 하고요. 이대로 몇 년 뒤라면 건물 하나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할머니는 여전히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곁에서 오래오래 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죠. 시모와 동서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몰라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가족에게 관심 갖고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바쁜 세상. 남남이 어찌되었던 무슨 상관이래요. 그래도 추측을 좀 해보자면 제 버릇 개 못 준 탓에 어딜 가든 불청객 신세이지 않을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